안녕하세요. 귀인의 도움으로 천하의 몹쓸 놈을 물리친 50대 여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서일까요? 요즘 이런저런 사연을 들어보면 겁도 없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분명 그 끝은 몰락일 것이 자명한데 말입니다. 배우자를 배신한다는 건 대표적인 종교들의 교리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중죄이고 자극적인 주제인지라 관련 사고가 터지면 각종 연예 사회 기사에서도 곧잘 내용으로 다루곤 해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당사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시켜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뒤늦게 만난 진정한 사랑? 아니요, 저는 의리가 없고 이기적이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면 가족을 등지고 손가락질 당할 용기가 없어서 음흉하게 뒤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고, 단순한 유흥이라면 순간적인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모두를 상처 입히는 짓이니까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건 바로 제 인생의 천하의 몹쓸 놈이 제게 그따위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제 전남편 말입니다. 제 사연은 함께한 세월만큼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폐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그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너그러운 분들께서 저 대신 시원하게 그놈 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평범하게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적당한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해 서울살이 시작했죠. 친구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넘어진 저를 도와준 걸 시작으로 인연을 맺어 저는 2살 많은 회사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수성가하신 시아버지 덕에 시댁은 많이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집안 차이가 나던 절 전혀 차별하지 않고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혼한 시숙님과 남편의 누나였던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혼수를 비롯해 예당과 예물을 정성 들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에 우린 비교적 여유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첫 아들을 낳고 2년 뒤 큰딸, 이듬해 막내딸까지 낳느라 저는 잠시 주부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막내까지 초등학교에 보내고 나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경력 단절 시간이 길어 작은 중소기업에 밖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그마저도 제겐 소중한 직장이었죠. 당시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지만 말입니다. 그거 푼돈 얼마나 한다고 일을 다녀? 남편이 사장인데 괜히 창피하게. 대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배운 거 썩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한 번 더 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 나한테 밥도 못 얻어먹을 줄 알아. 회사 일과 집안일, 육아까지 병행하는 건 솔직히 고되긴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엔 거의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바로 천사 같은 제 아이들이에요. 특히 우리 아들은 동생들을 진두지휘하며 저를 도와 집안일을 착착착 해냈죠. 엄마 오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이야, 빨래 다 돌아갔으니까 건조대 널면 돼. 주란아, 청소기 다 돌렸어? 엄마 밥 차리시는 동안 화장실 청소랑 걸레질은 오빠가 할게. 엄마, 집안일을 우리가 나눠서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청소하는 날이었잖아요. 밥도 할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밥만큼 맛있는 게 없어서 저녁은 그냥 안 했어요. 대신 설거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뒤에 엄마는 푹 쉬세요. 제가 이따가 엄마 잠드시기 전에 발도 주물러 드릴게요. 아빠는 오늘도 늦으신다죠? 그렇다는구나. 아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왜 집안일을 했어. 고맙다. 우리 아들 딸들 덕분에 엄마가 얼른 퇴근하고 집에 올 맛이 나네. 좋아, 오늘 저녁엔 이 엄마가 아주 기가 막힌 오므라이스 해줄게.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뒤늦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박박거리는 게 얄미웠지만 어쩔 수 없이 정든 부부인지라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저는 미리 따로 남겨둔 오므라이스를 데워주었고 아이들은 알아서 수저도 갖다 놓고 물도 떠다 놓고 하더군요. 맛있어. 아, 역시 집이 최고라니까. 남편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우린 남편의 가정에 대한 참여도는 적었어도 미워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냈어요. 솔직히 그 안엔 제 양보와 희생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만 약올라서 남편을 잡았을 뿐 저로 인해 집안이 화목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그런 저에 대한 고마움 따윈 한 방에 걷어차버릴 놈인 걸 그땐 미처 모르고 말입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남편은 하던 사업에 더해 골프 연습장을 차렸어요. 지금 사업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아버님께 손까지 벌려서 그걸 차려야 돼? 지금 사업이 불안할 때가 많아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아버지도 그걸 아시곤 날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야. 그건 그렇고 여보, 그 골프 연습장 당신 명의로 좀 차리자. 그건 또 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불법이 아닌 선에서 한 푼이라도 돈 더 아끼면 좋잖아. 운영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할 테니까 당신은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위치도 좋고 시설도 잘해놓은 골프 연습장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관심이 없던 제가 그 골프 연습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아들이 26살일 때부터였어요. 오래 다니던 중소기업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문을 닫고 말았거든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세 자식 모두 대학도 보냈으니 애서 돈을 더 벌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놀고만 있기엔 뭐했어요. 때문에 전 가끔씩 남편의 골프 연습장에 나가 직원들 대신 굳은 일도 해주고 직원들에게 음식도 해다 주곤 했죠. 다들 아직 점심 안 먹었죠? 요즘 물가도 비싼데 맨날 사 먹기 부담되잖아요. 내가 돈가스랑 이것저것 좀 해왔어요. 여기서 안 먹어도 되니까 나중에 집에 갈 때 꼭 싸가요. 사장에 이어 사모까지 들락거리면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 자주 가진 않았지만 가끔씩 만난 직원들과 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땐 당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던 한 여직원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해주러 골프 연습장에 들른 전 남편과 그 여직원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들어보니 그 여직원의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뭐? 가부를 해달라고? 그것도 2달치나? 네, 죄송해요, 사장님. 사실 제가 집에 사정이 좀 있는데요. 아휴, 말하지 마. 가영 씨도 나도 돈 벌려고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다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괜히나 손해볼 일 만들면 곤란하지. 절대 곤란하게 안 만들게요,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일할게요. 절대 안 돼. 가불해줬다가 그대로 잠수 안 탄다고 내가 어떻게 확신해? 가영 씨, 지금 21살이라고 했나? 여기가 첫 직장이라고 했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집안일 직장에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자기 사정은 자기가 알아서 해. 난 절대 갑을 못 해주니까. 퇴근 시간 한참 지났지? 이 얘긴 그만하고 얼른 가봐. 여직원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훌쩍이더라고요. 저는 골프 연습장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5분쯤 지나니 여직원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그 여직원을 조용히 불러 한 식당에 데려갔어요. 여기 한정식 집이라 좀 비싸지 않아요? 저 정말 괜찮은데요. 가영 씨, 항상 내가 음식 해다 주면 식비 아낀다고 거기서 안 먹고 집에 가져갔잖아요. 그거 생각나서 한 번쯤 안 그래도 좋은 거 한번 사주고 싶었어요. 그때 고향이 먼 지방이라고 했죠? 서울살이 혼자 하기 힘들죠. 나도 집이 서울이 아니라 어렸을 때 서울로 상경하면서 자취해봐서 알아요. 인생 선배로서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먹어요. 그건 그렇고 혹시 집안 사정이라는 거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일부러는 아닌데 아까 골프 연습장 갔다가 우리 남편이랑 하는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미안해요. 먹을 것도 아껴 먹고 같은 옷, 같은 신발만 돌려 입던 여직원이 평소에도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그런 대화까지 들었으니 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직원을 일부러 불러냈던 거죠. 그렇게 들은 여직원의 사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딱하더군요. 사실 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는데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버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엄마 혼자 두고 작년에 서울로 대학을 온 거예요. 근데 올해 초에 엄마가 결국 쓰러지시고 나니까 저는 저만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달이 엄마 병원비에 집 월세, 그동안 생겼던 빚까지 갚으려니까 집이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학 중퇴하고 첫 취업한 게 여기예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어머닌 지금 좀 괜찮으시고? 아니요. 상태가 나빠져서 또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모은 돈에서 수술비가 300 정도 부족해서 사장님께 가부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돈 없다고 보험도 저 모르게 해지하셔서 수술비랑 병원비 둘 다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수술 못 받으시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실 텐데 엄마가 너무 걱정돼요. 그랬구나. 아휴, 사정이 참 딱하게 됐네요. 알았어요. 그 돈 내가 해줄 테니까 내 휴대폰 번호로 계좌번호 남겨줘요. 내가 내 휴대폰 번호 알려줄게요. 네? 사모님께서요? 그래요. 내 남편이 알면 난리 칠 테니까 절대 말은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그 돈 열심히 일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갚을게요. 갚지 말아요. 그냥 그동안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큰 돈을 어떻게... 나도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막내보다도 어린 아가씨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딱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가씨 마음이 예쁘기도 해서 내가 돕고 싶어서 그래요. 나도 날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아버지를 몇 년 전에 병으로 잃고 진즉에 더 잘해드릴 걸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너스 받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가영신 앞으로도 어머니 생각하는 그 예쁜 마음 쭉 변치 말아요. 일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면 참 고맙겠고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300이라는 돈은 제게도 물론 큰 금액이었지만 여직원에겐 당장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돈이었기에 저는 흔쾌히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땐 그 일로 인해 여직원이 제게 귀인이 되어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시간이 흘러 그 뒤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여직원의 어머니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몸도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하셨다고 했죠. 정말 고마웠다며 제게 백화점에서 산 손수건을 내밀던 여직원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이 되기도 전에 우리 가족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불어닥치고 말았어요. 당시 회사를 다니던 아들이 자차를 끌고 지방 출장을 가다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만 겁니다. 다행히 서울을 많이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난 사고라 아들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수술 동의를 받으러 제게 전화한 병원 관계자의 말에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제 아들이 사고가 났다고요? 얼마나 다쳤어요?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3중 추돌 사고였어요. 그런데 하필 가운데 차량이 아드님 차량이었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드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갈비뼈도 3개나 부러지고 다리에 손목까지 죄다 골절된 부분 투성이에 장기 손상도 심해서 긴급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아들의 상태에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사회 초년생이던 큰딸이 제 차를 운전해
저와 대학생 막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죠. 막내는 손을 덜덜 떨던 저 대신 남편에게 전화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빠, 지금 오빠 교통사고 나서 응급수술 들어갔대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데 아빠도 얼른 병원으로 와주세요. 먼저 병원에 도착한 우린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야, 힘내거라. 제발 목숨만 붙어 있어다오. 이 엄마 두고 먼저 가선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우리 세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왜인지 계속해서 남편이 도착하질 않더라고요.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그리고 그때 제게 한 남편의 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가 막혔죠. 전화를 받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술 마셔? 제정신이야? 지금 아들이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사고 난다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으면 병원에서 애초에 수술도 시작 안 했겠지. 뭐?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평소엔 사업 때문에 바쁘다 뭐다 하면서 집구석에 잘 안 들어왔어도 적어도 아들이 이 지경이면 아빠로서 달려는 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인간이니? 사람이야? 당장 술 깨고 튀어오지 못해? 이러다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 평생 후회돼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거참. 사람 쉽게 안 죽어. 그 오바 좀 하지 마. 나 지금 골프 연습장에서 한 게임하고 사업차 접대하고 있는 거거든.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야, 이 김광희, 이 미친 자식아. 몇 번 더 제가 전화를 걸었지만 그 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두 딸은 크게 분노했죠.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키우던 짐승이 다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게 사람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놈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해하고 산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허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우린 남편 없이 아들을 기다렸고 다행히 아들의 대수술은 7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얼굴 좀 제대로 보고 싶은데 언제쯤 면회할 수 있나요? 지금 중환자실 면회는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아드님 의식 회복되면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참 난리였던 마스크 시국 때문에 당시엔 중환자실 면회가 안 됐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자겠습니까?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행히 아들은 수술 2시간 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알려주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말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저는 그제야 딸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걱정을 약간이라도 덜어내니 잠시 잊었던 남편 놈이 생각나 분노가 치밀더군요. 집에 거의 다 와갈 때 저는 큰딸에게 저 먼저 내려달라고 말했어요. 왜요? 설마 엄마 아빠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인간 집에 오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아니야. 엄마가 급하게 오느라 잠깐 잊었던 일이 있어서 그래. 너희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저는 딸들에게 부모로서 더 이상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남편을 내버려 두기엔 너무 화가 났기에 술을 마시고 있다던 골프 연습장에 쳐들어가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죠. 머리끄댕이를 한 번이라도 쥐어 뜯어놔야 이대로 이혼을 해도 화병이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 골프 연습장으로 향한 전 그곳에서 차마 상상도 못한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엔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제게 도움을 받았던 여직원 가영 씨만이
골프 연습장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잔뜩 화가 난 채 물었어요. 가영 씨, 지금 이 인간 어디 있어요? 아까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골프 치고 룸에서 술 드시다가 2차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근데 사모님, 우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술 처먹다 못해 2차를 가? 내 아주 이 인간을 그냥?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거기까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사모님,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조만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오신 김에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뭔데요?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서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뭔가 망설이는 여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저는 우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얼굴에 핏기를 싹 가시게 만들었죠. 저 사모님, 사장님 믿지 마세요. 사장님 지금 엄청 나쁜 짓 하고 계세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사실 2달 전부터 사장님이 여기 단골이던 어떤 여자분이랑 만나시더라고요. 평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긴 약국까진 약사라는데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자기 아들이랑 자주 왔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처음엔 왜 사장님하고 그 여자가 같이 골프를 치나 했는데 지켜보니까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사장님이 그 여자뿐 아니라 그 아들한테도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저번에 그 남자가 카운터 근처에서 통화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장님이 그 남자한테 각종 명품 옷에 지갑에 최근에 4천만 원짜리 차도 뽑아줬대요. 아무 이유 없이 사장님이 남한테 그런 거 사주실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도 그 여자랑 아들이랑 셋이 골프 치고 여기서 한잔하다가 술에 취해서 기분 좋다면서 셋이 2차로 또 술 마시러 간 거예요. 그 아들이 위스키를 좋아한다면서 고급 바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저 사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사모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 아니까 충격이 크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더 일찍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일하는 곳 사장 일이라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말해줄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사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직원들도 당장 돈은 벌어야 하니까 말 못했던 거지. 사실 다들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했어요. 고마워요, 가영 씨. 가영 씨 아니었으면 바보처럼 그 인간 제대로 응징도 못하고 갈라설 뻔했네요. 나 먼저 가볼게요. 나 여기 왔었다는 말 그 인간한텐 하지 말아주세요. 미친 인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바람난 것도 모자라 상간녀 아들이랑 술을 마시러 가요? 도저히 그 연놈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폭풍 검색을 해 평이 좋은 흥신소를 찾아봤어요. 그중 전직 경찰 출신도 있다던 업체에 연락해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작사를 내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날 남편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어찌나 술에 취했는지 아들에 대한 건 묻지도 않고 소파에서 골아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제게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석주 수술 잘 됐지? 일찍도 묻는다.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제이도 출근하고 당신도 주란이도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잘 끝났나 보네. 거봐, 내가 사람 쉽게 안 죽는다고 했지? 입원한 병원 어디야? 나도 우리 아들 얼굴 보러 가야지. 어차피 중환자실에 있어서 지금 면회 안 돼. 그리고 당신은 석주 볼 자격도 없어. 애가 죽어가는데도 술판 벌리고 있던 인간, 난 절대 용서 못해. 여편 내 5번은 아무튼 면회 안 된다니까 아쉽네. 나중에 태어나면 보지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남편은 엉덩이를 극적거리며 늦은 출근 준비를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그 뒤 하루에도 몇 번씩 중환자실에 전화해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저는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딸들은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지만 꾹 참고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렇게 나흘이 지난 날 점심에 드디어 연락이 온 흥신소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반전의 연속인 듯 그 여자의 실체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남편분과 그 여자가 만나는 사진, 집에 드나드는 사진 등 증거로 쓸 자료는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차를 사줬다는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녹음했어요. 둘이 만난 진 석 달쯤 됐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 약사가 아니던데요. 예? 자기 약국을 가지고 있다던데요. 그거 맞는데 뭐 나올 게 없나 좀 캐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선 그 여자 예전에도 바람 펴서 이혼당했더군요. 그 뒤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돈을 받아내고 아들 유학도 잠깐 보냈더라고요. 막말로 기생충 같은 여자죠. 근데 전에 오래 만난 남자 하나가 약사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정하고 보고 배운 건지 약학 관련 지식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남자랑 헤어진 뒤에 약사였던 70대 남자 한 명을 알게 돼서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린 거예요. 그 남자는 사고로 척추에 장애가 생겨서 더 이상 약사를 할 수 없는 몸 상태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줬나 보더라고요. 얼마 주고 있는지까진 못 알아냈지만 아무튼 그 여자가 약사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대단한 여자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까지 나더라고요. 어쩜 만나도 저런 사기꾼한테 걸렸답니까?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곤 그 길로 흥신소 직원이 알아내준 그 여자의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국에 도착하니 사진 속 얼굴과 똑같이 생긴 중년 여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제 정체를 밝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하다. 네? 네가 내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지? 시침 때 생각이면 하지도 마. 이미 다 알고 증거도 잡고 왔으니까. 뻔뻔한 년. 어떻게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워? 네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그쪽이 광희 씨 부인? 듣던 대로 쭈글쭈글하네. 나랑 동갑이라더니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저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그러는 넌 관리를 그렇게 잘해서 입술도 퉁퉁, 얼굴도 퉁퉁이냐? 얼마나 빵빵이 주사를 맞아댔으면 이렇게 보고 있기만 해도 불편할 정도로 얼굴이 부어있어? 생긴 거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만 네가 먼저 날 건드렸으니 한마디 할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야지. 얼마나 순리대로 사는 게 싫으면 돈으로 세월을 역행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유부남을 만나? 이 가정 파괴범아.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가만 안 놔두면 뭐 네가 어쩔 건데?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이혼하고 나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줄게. 그깟 돈 약사인 나한텐 푼돈이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돈 잘 버는 남편마저 잃으면 얼굴도 엉망이야. 능력도 없어. 너한테 남는 건 뭐가 있을까? 이 인생 실패자야. 이혼해주면 네 남편은 내가 고맙게 가질게. 그 여자는 제게 빌긴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저는 정수기에 있는 찬물을 떠서 그 여자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유리문을 뻥 차며 나와버렸죠. 야, 너 미쳤어? 그럼 남편이란 놈이 바람을 피웠는데 제정신이겠냐? 무식한 소리하고 있어. 너 오늘 나한테 건방지게 군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 거야. 알았어? 아이고 무서워라. 기대할게. 그 여자는 다가올 자신의 불행은 상상도 못한 채 끝까지 이죽대더라고요. 이후 미리 약속을 잡아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상담까지 받고 집에 왔더니 마침 남편도 딱 맞춰서 집에 도착하더군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대뜸 이러더라고요. 당신 성의 약국에 찾아가서 물까지 뿌렸다며? 점잖지 못하게 남의 사업장 가서 그게 뭐하는 짓이야? 성의? 내 이름 불러준 건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고작 석 달 만난 상가녀는 다정하게 이름으로 부르냐? 당신이 내가 그 여자 만나는 거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다고 당신한테 득될 게 뭐가 있어?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내가 아들이 사경을 헤매든 말든 바람난 여자랑 그 아들이랑 술 처마시고 그 비싼 차까지 사준 인간이랑 미쳤다고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니? 당신이 발뺌하기 전에 증거라도 잡고 갈라서려고 며칠 잠자고 있었던 거지. 근데 당신 왜 이렇게 뻔뻔해? 적어도 다른 여자랑 놀아놨으면 나한테 싹싹 빌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됐다 싶으니까. 사실 당신처럼 능력도 볼 것도 하나 없는 여자보다 약사인 그 여자가 사업가인 나랑 훨씬 잘 어울리는 한 쌍 아니야?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그 여자랑 합치면 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한테 빌어? 참 뻔뻔한 인간들끼리 아주 잘 만났네.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야.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내 자신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진다. 이혼 할 거야. 할 건데 당신 앞으로 절대 우리 애들은 못 볼 줄 알아. 명품 공세에 차까지 사다 바친 그 여자 자식이 당신을 아빠 대접이나 제대로 해줄 것 같아? 어디 자식들한테까지 버림받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리고 바람 피우는 인간을 파렴치 않으로 생각하는 당신 부모님이 과연 당신을 가만두실까? 당신은 당신 부모한테도 철저하게 외면당할 거야. 애들은 어차피 지들한테 물려줄 돈 많은 부모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 있어. 지금은 나 모른 척해도 나중에 가선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아양 떨러올걸?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자식밖에 모르는 분들이야. 설마 이혼하면 생판 남인 당신 때문에 나를 안 보실까봐? 당신 머리가 너무 꽃밭이네. 됐고 내가 위자료 겸해서 공동명인 이 집은 당신 줄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깔끔은 개뿔. 당신 잊었어? 당신 골프 사업장 4명인 거? 멍청한 남편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는지 안색이 파리해지더군요. 저는 그런 놈에게 당당히 제 몫을 요구했죠. 아파트에 그 골프 연습장까지 다 내놔. 어차피 당신은 그거 나한테서 못 뺏어가. 나 오늘 변호사 상담받고 왔거든. 당신이 합의 이혼 안 하면 나 소송까지 불사할 건데 어디 한번 개싸움 해볼래? 유책 배우자인 당신이 많이 불리할 텐데. 그게 얼마짜린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줘? 줘. 내가 30년 가까이 거의 독박 육아하고 그 와중에 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으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당신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군소리하면 안 되지. 난 현금 재산도 나눠받고 아파트랑 그 골프 연습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나이 들더니 욕심만 늘었어. 그래, 가져가. 다 가져가. 대신 애들 결혼할 때 결혼자금 달라고 나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 하지 마. 당신 알았어? 이번에 가져간 것들로 다 알아서 해결해. 안 그래도 너 같은 인간한테 우리 애들 결혼자금 같은 거 손 벌릴 생각 없었어. 이것 봐. 당신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아들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당신 돈 지킬 생각만 하고 있지? 그딴 인간한테 우리 애들 일 하나라도 상의할 생각 추호도 없네요. 이 아파트 나한테 준다고 했지?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내일부터 골프 연습장도 나올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간다 가. 나 오늘 잠 나가서 잘 거니까 내일 나 이삿짐 쌀 때 집에 있지나 마. 나중에 집에 들어온 딸들은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 너무 큰 배신감에 큰딸은 눈물까지 글썽였죠. 오빠 수술 날에도 알았지만 그 인간은 아예 상종도 못할 인간이네요. 우린 더 이상 그 사람 아빠로 생각 안 할 거예요. 2번 다시 안 볼 거라고요. 혼자서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엄마. 비록 남편은 절 배신했지만
든든한 자식들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정말로 짐을 빼서 나가버렸고 이튿날 함께 이혼서를 내는 걸 끝으로 저는 남편을 제 인생에서 정리해버렸어요. 남편에게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에휴, 미안하다 어머마.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니. 그 몹쓸 놈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너랑 호적 정리되면 바로 재혼하고 싶다더라. 우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앞으로 절대 안 볼 거다. 어머마, 그놈 부모인 우리가 밉겠지만 가끔이라도 우리 손주 손녀들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적어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손주 나중에 문병이라도 가게 해다오. 아휴, 이미 성인이 된 애들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편하게 만나세요. 저 그놈은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 두 분을 원망하진 않아요. 두 분이 제게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우리 석주도 꼭 무사히 회복될 거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면 그때 문병 오세요. 나중에 시아버지와 시숙님, 형님도 제게 사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식구들은 멀쩡한데 왜 하필 제 남편이라는 놈만 그 지경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이혼 서류를 낸 날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가 상간녀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겁도 없이 빌린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가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 당장 신고하고 싶었지만 남편 놈이 자신이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제게 질척될까봐 일부러 며칠 기다렸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대뜸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있던 저와 딸들은 무척이나 놀랐죠. 남편은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 사기꾼이었대. 진짜 약사도 아니었대. 나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여자를 내 앞에서 잡아갔어.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 여자 완전 꽃뱀이었다고. 놀라서 그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그 여자 잡혀갔단 말 듣더니 자기 모르는 일이라면서 두 번 다시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래. 그리고 나의 내 전화 받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거기다가 여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절연하재. 나 같은 건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대. 가지신 유산도 형하고 누나한테만 미리 증여해버릴 거니까 다신 자기들한테 손 벌릴 생각 꿈도 꾸지 말라셔.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여보, 나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장 계속 불안해서 골프 연습장 수익이랑 부모님 도움으로 지탱하고 있던 거란 말이야. 그 여자가 돈 잘 버니까 당분간 버티면서 부모님 도움으로 골프 사업장 하나 더 내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 여잔 사기꾼에 부모님까지 날 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여보, 우리 이혼 숙려기간 아직 한참 남았잖아. 우리 이혼 무르고 다시 새 출발하자. 우리가 그동안 산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쉽게 갈라설 수 있겠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줘. 나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됐어. 낙동강 오리알이든 붕어알이든 내가 알 바야? 그렇게 부모가 자기 안 버릴 거라고 철석같이 믿더니 꼴 좋다. 이 사업장이 그 지경인데도 약사 여자 하나 잡아보겠다고 몇 천씩 그 여자 아들한테 펑펑 써댔니? 난 당신하고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어. 골프 사업장은 이미 내놨어. 아주 비싼 값에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며칠도 안 돼서 이렇게 싹싹 빌 거. 뭐 그렇게 턱을 치켜들고 잘난 척을 했대? 난 당신이 나한테 빌 거 알고 있었어. 그 여자 신고한 게 나거든.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아니까 당신 용서하지 않으실 것도 예상했어. 그러니까 난 전혀 당신이 불쌍하지 않아. 당신 주위엔 이제 아무도 없어. 당신은 철저한 외톨이야. 그게 평생 당신한테 헌신한 나를 배신하고 자식을 나 몰라라 한 당신 행동에 대한 대가야. 이혼에 대해 이제 와서 딴소리 할 거면
난 이혼 소송 걸 건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없는 마당에 변호사 비용까지 쓰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이혼 마무리해. 제이야, 주란아, 너희가 엄마 좀 설득해봐. 나 너희들 아빠잖니, 어? 우리 원래 다섯이서 행복했잖아.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를 저버리니? 아빠란 인간이 아픈 아들도 먼저 저버리고 술판이나 버렸는데 나랑 주란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빠, 아니 저기요 아저씨,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의 희생 덕분이었어요. 그런 엄마에게 고마워하긴커녕 원수로 갚은 당신 같은 사람, 우린 더 이상 아빠라고 생각 안 해요. 언니 말 들었죠?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셋이서 끌어내기라도 할까요? 부모로서 마지막 채통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알아서 두 발로 나가세요. 얘들아, 여보. 한심한 인간아.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어떻게 자식들한테 저런 취급을 받니? 애들 말 못 들었어? 당장 나가. 너도 그 옆에 애처럼 찬물세례 받기 전에. 결국 남편은 애처럼 엉엉 울며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뒷모습이었죠. 그 뒤 남편은 집으로 찾아간 상간녀 아들에 의해 그 집에서 쫓겨났다며 며칠 밤만 재워달라고 제게 또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지금 공실로 나와 있던 원룸에 급하게 월세로 들어왔다며 말이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후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임시로 살던 원룸을 나와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불쌍한 척하던 그놈에게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조사 결과 상간녀는 요양급여 비용 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더군요. 다달이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씩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결국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더라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는 그 상간녀가 푼돈이라고 치부하던 위자료까지 말끔하게 받아먹었죠. 한편 저희 아들은 중환자실 신세를 진 지 3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우리 세 모녀 이외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바로 시부모님이었죠. 귀한 우리 손주, 깨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이 해레비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던 남동생 부부도 한달음에 서울로 올라왔고 그날 엄마를 마주친 시부모님은 엄마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냐며 넓은 마음으로 두 분을 다독여 주셨죠. 물론 제 남편에겐 치가 떨리도록 분노하셨지만 두 분은 무슨 죄냐며 이해해 주신 겁니다. 아들이 회복되는 동안 골프 연습장은 비싼 값에 팔렸어요. 저는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해 주는 조건으로 새 주인에게 가게를 넘겼죠. 직원들과 특히 저를 도와줬던 여직원과 작별을 하며 서로 참 많이 아쉬워했네요. 또한 저는 여직원에게 따로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모님? 감사 표시예요. 어머니 많이 건강해지시고 빚도 잘 갚아나가고 있다면서요. 그럼 이제 가영 씨도 다시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살아요. 집에 돈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기가 가영 씨 인생에선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저번에 네일아트 자격증 따고 싶다고 했죠? 학원 다니는데 보탰어요. 아니에요. 저 사모님께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감사 표시라는 말이 싫으면 엄마 같은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둬요. 가영 씨, 꼭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인생이 긴 터널 같다고 느낄 테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알았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 말에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들은 뒤에야 저는 여직원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 아이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엄마, 저 오늘은 횡단보도 건널 때 뛰기까지 했어요. 진짜 장족의 발전이죠? 오빠, 그러다가 큰일 나면 또 재활하고 싶어서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좀 건강해졌다고 함부로 다니면 오빠 진짜 큰일 나. 저번에 할아버지한테도 엄청 혼났었지? 다행히 저희 아들은 긴 재활을 끝내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재취업은 하지 않고 전공을 살려 재택근무로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 고비를 넘겼냐는 듯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감사함을 느끼곤 하죠. 저희 세 아이는 모두 전 남편과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자기들끼리 시부모님을 만나고 오곤 하는데 아이들을 통해 듣기로 시부모님은 아직도 전 남편의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렴치한 인간에겐 상종을 안 하는 게 최고의 벌이라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진 잘 모릅니다. 다만 1년 전 남편에게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건강검진 때 위암 초기 진단 받았어. 다행히 절제 수술만 받고 항암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프니까 당신하고 애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우리 석주는 건강해졌어? 나 부모님 도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몇 달 전에 결국 사업장 접었어. 지금은 남은 돈으로 편의점 하나 열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 인건비 아끼려고 최대한 알바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하루 대부분을 편의점에서 보냈는데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병을 키운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차려주는 집밥이 너무 그립다. 애들이라도 한 번만 얼굴 좀 보고 싶어. 한 번도 감사한 줄 모르고 받아먹던 집밥이 이제야 그리워? 미안하지만 버스님이 지나갔어. 그리고 당신 문자 받고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은 당신이 암이든 말든 볼 생각 전혀 없대. 특히 석준, 당신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 당신 예전에 나 몰래 병실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던 석주 찾아가서 나 설득해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했다며? 죽다 살아난 자기한테 괜찮냐는 말 한 번 없이 그딴 소리나 해대는 당신한테 그때 오만정이 다 떨어졌대. 애는 건강하니까 앞으로 신경 끄고 당신 건강이나 잘 챙기면서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남한테 빌붙지 말고 다른 사람 뒤통수도 치지 말고 좀 똑바로 살아. 그랬다간 당신을 아꼈던 모든 사람들한테 외면받게 된다는 거 당신도 이제 똑똑히 알았잖아. 수술 잘못되란 악담까진 하지 않을게. 수술 잘 받고 우린 영영 보지 말자. 장문의 답장을 끝으로 저는 그 인간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절 배신한 남편은 결국 바람난 여자에게 뒤통수 맞고 자기 부모님과 자식들에게까지 모두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아마 수술이 잘 됐으면 여전히 편의점 장사를 하며 외롭게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애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는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골프 연습장을 판 돈으로 아이들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애들이 결혼할 땐 미리 빼둔 돈으로 든든히 지원도 해줄 생각이에요. 저는 다음 달엔 저렴하게 인수한 카페의 사장이 된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놀고 먹을 순 없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다음 달부턴 카페 사장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식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제 유일한 바람이죠. 여러분, 대체 바람 같은 걸 왜 피우나 했는데 바람 피운 사람은 외도할 때 느껴지는 아찔한 맛을 즐긴다더군요. 롤러코스터 타듯 짧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쾌감과 짜릿함 때문에 가족을 등지는 인간은 절대 누군가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돈이라는 세속적인 이유까지 덧붙이는 제 전남편 같은 인간이라면 더더욱 상종해선 안 되겠죠. 혹시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두고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뒤늦게 후회한다고 한들 한 번 배신한 인간은 언젠가 또 배신하게 마련이니 절대 용서해주지 마시라고요.
괜한 정에 이끌려 뒤돌아보지 말고 저처럼 받을 거 다 받고 새 인생을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린 스스로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해줄 의무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을 바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